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의 정원에서 도깨비불을 보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남편은 60세에 정년퇴직한 후 새로운 취미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플랜터 같은 것을 사서 정원에 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를 심고 주위에 고산수처럼 작은 돌을 배치하는 등 점차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돌을 아주 싸게 구했다고 제게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 자세한 건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경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얻어온 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35살에 30년 대출을 받아 산 겁니다. 아직 대출금을 갚으려면 5년이 남았고 남편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한 달에 2주 정도 나갑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저는 집에서 넘치는 시간을 혼자 버티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문득 복도에서 정원을 보니 괴상하게 자줏빛으로 빛나는 도깨비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뭘까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근처 불빛이 반사된 것이거나 잘못 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수상한 불빛 때문인지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노인들이 제가 자고 있는 침실을 둘러싸고 우글우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침 7시에 귀가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피곤해서 그런지 가볍게 흘려듣고 목욕하러 가버렸습니다. 하긴 다른 사람이 꾼 꿈 이야기일 뿐이니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 밤이었습니다. 문득 정원으로 시선을 돌리니 도깨비 불은커녕 제 꿈에서 나왔던 노인들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바로 경찰에 불법 침입자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다시 정원을 살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경찰과 계속 통화하며 누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5분 후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온 경찰관이 달려왔지만 그때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잘못 본 거 가지고 한밤중에 온 동네 민폐 좀 끼치지 마. 다음 날 아침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사과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증거도 없었고 비정상적인 광경이었으니 제가 잘못 봤거나 뭐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이 출근하는 밤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안 될까? 적어도 낮에 일하는 걸로 해줘. 저는 남편에게 간청했지만 남편은 저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밤에 저는 평소에 피해 다니던 창문으로 조심조심 불안하게 정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낯선 사람들이 기운 빠지고 둔한 걸음으로 정원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알아차린 듯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해서 저는 서둘러 숨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들이 제게 접근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전화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었지만 제 상태가 확실히 이상하다고 느낀 듯 업무 중인데도 약 15분 뒤에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정원에 아무도 없으니까 안심해.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정원을 보러 갔습니다. 확실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희 둘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손전등으로 정원을 비추자 말끔하게 손질된 작은 돌 위에 발자국 같은 것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환각을 본 게 아니구나. 정말로 거기에 있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났다는 듯이 남편에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고산수에 쓸 돌을 싸게 구했다고 그랬었잖아. 그거 어디서 구한 거야? 남편의 대답은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요즘에는 무덤을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처치의 곤란한 묘석을 구해온 뒤 부숴서 원희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흔히 묘석이라고 하면 화강암 가치의 검은 돌을 생각하지만 다른 석재로 만든 묘석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천벌받을 물건을 마당에 둔 건데? 저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남편도 역시 불안했는지 조경업체 직원에게 절에서 제대로 공양한 뒤 폐기하도록 부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정원의 돌은 모두 회수되어 절에 계신 스님께서 기도를 올리고 공양한 뒤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에는 영혼이나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원을 보면 그때의 광경이 생각나서 매일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검은 사람. 이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전철을 갈아타고 통학했습니다. 환승역은 꽤 사람이 오가는 중간 규모의 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승강장에 검은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그림자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치고는 입체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냐고 하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 검은 사람은 잘못하면 선로로 떨어질 수도 있을 만큼 승강장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하고 가능한 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힐끔힐끔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검은 사람이 마치 쓰러지듯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역 구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열차 운행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검은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던 중에 전철이 와서 저는 그대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검은 사람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타나진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항상 승강장 맨 끝 아슬아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모양도 그때그때 달라져서 마른 체형이 되거나 키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마치 여성과 남성, 성인과 어린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타났다가는 선로로 떨어지지만 잠시 후 다시 같은 위치에 서 있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신경이 쓰인 저는 언젠가부터 검은 사람을 볼 때마다 수첩 달력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말았죠. 인명사고가 난 날에는 반드시 검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유독 그 노선은 인명사고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서 수첩에 기록을 남기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 후에도 검은 사람을 몇 번 봤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검은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사고 때문에 검은 사람이 나타난 걸까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붕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중 누군가 마시지도 않은 채 테이블에 두고 간 커피를 치우던 도중 상복을 입은 노년의 남성 손님이 들어왔다. 그 손님은 커피 하나를 사고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홀짝거렸다. 나는 다른 손님 물건을 계산하던 도중 커피를 산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 손님은 나를 뻔히 바라보았다. 나는 눈을 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카운터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손님은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도 쳐다보았다. 하지만 손님은 계속 쳐다보았다. 섬뜩함을 느꼈다. 시간은 도는 것 같았다. 느낌이 이상했다. 그 후 그 손님은 30분 동안이나 나를 주시하고 먹던 커피를 테이블에 두고 편의점을 나갔다. 커피를 치우려고 보니 커피는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마시지도 않은 채 테이블에 두고 간 커피를 치우던 도중 상복을 입은 노년의 남성이 들어왔다. 네 번째 이야기, 같은 얼굴. 저는 가능한 한 누구와도 차별 없이 어울리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A라는 동급생이 있었는데 A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집도 가깝고 소위 소꿉친구이긴 하지만 그리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A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책상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혼자 복도 창문을 통해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딱히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같이 가던 A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혼자던데 외롭지 않아? 그러자 A는 혼자 있을 때는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건 귀찮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보고 짜증난다고 생각했어?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 자신도 짓궂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심코 진심이 나와 버렸습니다. 아니, 1대1이면 괜찮아. 그리고 A와 나는 집에 가는 길이 길긴 했지만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A는 매우 대화하기 편한 아이였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하고 소탈한 느낌이었지만 그렇다고 대화하는 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고 불쾌한 느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분명 똑똑하고 심지가 고든 사람일 거라고 느꼈습니다. A는 여전히 학교에서는 혼자 있었지만 그 후로 집에 가는 길에 만났을 때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A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 튀는 아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표적이 되기 쉬운 법입니다. 저를 포함해 중학교 때부터 함께였던 친구들은 A를 감싸고 있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범인 이가 괴롭히는 방법이 아주 음습해서 곳곳에서 경고해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본인인 A와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지만 A는 항상 괜찮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절대 괜찮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적어도 집에 갈 때 같이 가면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 밖에서 A를 만날 일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와 A는 갑자기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A는 며칠 만에 다시 등교했지만 이는 계속 결석하다가 결국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의 전학은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동시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학 갔던 건 거짓말이고 이는 정신이 나가서 병원에 입원했대. 게다가 원인은 A의 저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A는 눈엣가시 취급을 받았습니다. 괴롭힘은 사라졌지만 제 눈에는 그 이상으로 A가 고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귀가 중에 우연히 A를 만난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A는 옛날과 전혀 변함없이 저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이에 대해 큰맘 먹고 물어봤습니다. 널 왕따 시켰던 이 있잖아. 걔가 학교에 오지 않는 건 내가 저주를 걸어서라고 다들 그러던데 진짜야? 진짜야. A는 당연하다는 듯이 선뜻 대답했습니다. 날 너무 좋아하길래 모든 사람이 나처럼 보이도록 똑같은 얼굴로 보이는 저주를 걸었어. 그랬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나 봐. A는 그렇게 말하며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아서 저는 섬뜩해졌습니다. A가 말하길 집안 내력으로 핏줄의 저주나 부정 등의 부정적인 끼를 타고 나서 그런 힘이 몸에 배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주? 그런 게 정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나랑 안 엮이는 게 좋을 거야. 안녕. 그렇게 말하고 헤어질 때 A는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A는 같은 시기에 이사를 가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A가 살던 집은 헐리고 그 터는 매물이 되었지만 계속 산다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자 있는 땅이니 당분간 공터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A가 마지막에 왜 온 건지를 지금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지금은 A가 어디선가 잘 살아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5번째 이야기, 족자. 최가라는 늙은이가 있다. 고집이 세기로는 쇠심줄도 혀를 내두를 수준이고 성질머리 고약하기로는 인근 고을을 다 뒤져도 버금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노인네였다. 그는 마을에서도 외지다 못해 멀다 싶은 구석배기에 자신의 손녀 한 명을 데리고 살았다. 동란 때 잃어버린 아들 부부가 남긴 손녀는 채 10살이 안 된 아이였다. 아직 땡기도 못 된 어린 소녀와 늙어서 허리도 다 못 펴는 노인이 어떻게 입에 풀칠은 하나 싶지만 신기하게도 그 집안 곡기가 아주 끊기는 일은 없었다. 그는 자칭 편수였기 때문이다. 편수라고도 하고 화원이라고도 한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것도 대개의 풍속화가 아니라 처마 아래 단청이나 부처님의 조난을 그리는 일을 했다. 자칭이라고 했던 것은 그가 그리는 것이 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주로 그려주고 끼니를 벌어먹던 것은 무속화였다. 고을마다 기껏해야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한 무당들 뒷바라지나 하는 일로 벌어야 얼마나 벌겠냐 싶지만 적어도 그는 달랐다. 꼭 최가에게서 그림을 사려는 무당이 적어도 달 걸러 한 명씩은 보찜을 싸들고 마을 입구를 넘었다.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산 2개 건너 처마골이요. 강 3개를 건너 약수골이요 하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 번은 그 이유가 하도 궁금해 마을 촌장이 무당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 대체 무슨 연유가 있어서 저 고집 센 늙은이에게 그림을 사러 오시냐고.
검다 못해 푸른 머리카락을 한 젊은 박수가 이르길. 무속화란 단순히 그림이 아니여. 신이 앉을 자리여. 방울 들고 춤춰서 무당이 아니듯 장군신 하나 그려 넣는다고 무속화가 아닌 게요. 평범한 사람들에겐 두 쪽을 넣어놓고 어느 쪽이 진짜냐 물어도 모를 차이가 그네들에겐 있나 보다고 이장은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최가를 시샘했다. 어디서 배운지도 알 수 없는 환쟁이 일 하나로 늙음아까지 고생한다며 비웃었지만 반대로 1년 내내 채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 없이 밭을 일구고 논을 가는 자신들보다 몇 곱절은 더 편히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성격 탓에 장날이 아니면 마을 근처에도 얼씬 안 하던 최가가 봉두남발을 하고 마을을 헤집었다. 최가는 닥치는 대로 옹이를 걷어차고 평상을 뒤집어 놓았다. 몇몇 장정이 붙들어도 봤지만 무슨 환쟁이 힘이 그리 센지 되려 말리려고 나섰던 젊은이들이 흙먼지를 먹는 꼴이 되었다. 말로 타일러 보려고 다가간 이장이 흠칫 몸을 떨었다. 흰자에 핏물이 들어차고 입가엔 침이 질질 흐르는데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 미쳐도 곱게 미치진 못한 듯했다. 심지어 관자놀이깨부터 어깨까지 핏자국이 선명한 게 보통 다친 상태도 아니었다. 최가, 이게 무슨 난리냐. 너 아주 노망이 난 게야. 누구요? 당장 말하소. 이러고 행패를 부려놓고 내가 누굴 찾아. 간밤에 우리 집 담 넘은 게 어떤 오사를 잡 놈이냐고. 최가는 마치 조약돌을 서로 마주 문대는 것처럼 쇳소리가 잔뜩 섞여 있었다. 꼭 방금 전까지 목 놓아 통곡하던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다 말고 뒤로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간 최가를 대충 방에 눕혀놓고 촌장은 최가의 집을 찾았다. 대체 무슨 사단이 났기에 금원이 탱화장이냐 하며 거드름 꽤나 부리던 자가 5~6월 거짓골을 하고 마을로 와 저 행패를 부렸는지 알아낼 속셈이었다. 아니, 이게 대체. 최가의 집은 초갓집이라고 해도 제법 규모가 있는 편이었다. 노인네 치고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집의 입이라곤 평소에 식탐이 그리 많지 않은 노인네 하나와 참새보다도 먹는 양이 적은 계집아이 하나뿐이었다. 당연히 대들보가 들어서고 작지만 대청까지 있는 큰 집 정도는 구할 역량이 되었다. 마을에 둘뿐인 기와집을 빼면 근방을 통틀어 제일 좋은 집이라 할 만했다. 그리고 그 좋은 집은 지금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온통 깨져나간 장독과 평소에 최가가 소일거리 삼아 기르던 닭들은 모조리 모가지가 돌아가 있고 지붕으로 엮어둔 집단들이 온통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아궁이엔 물을 부었는지 잿물이 마당에 칠 뻔한데 솥단지며 세간살이가 죄다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가의 손녀가 눈을 까디집은 채 대청에 쓰러진 채였다. 뒷머리에서 새어나온 피가 그 작은 대청마루의 절반을 넘게 뒤덮고 있었다. 기절했다 깨어난 최가의 말로는 밤사이 그의 집에 장정 몇이 침입했더란다. 얼굴을 가리고 들어온 데다 평소 마을에 잘 드나들지 않는 최가의 성품상 눈만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기란 지난한 일이었다. 온 세간을 박살내어 부수고 난리를 치던 와중 그들이 휘두르던 몽둥이의 옆머리가 터진 최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손녀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 난리굿을 피웠으니 누구 하나 찾아와 볼 법도 하건만 외지다 못해 똥 푸는 일을 하는 오시네보다도 더 먼데 집터를 닦았으니 누구도 그 사단을 듣지 못한 것이다. 얘기를 하던 최가의 늙은 눈에 불똥이 튀었다. 잡아주셔. 그게 누군 줄 알고 잡었자네 얼굴도 채 못 봤다며. 간밤에 난리를 피우면서 그놈들이 그랬소. 어디서 빌어먹던 환쟁이가 무당들이랑 협잡질해서 돈푼 괴나버니 시금 방치기가 이를 데 없다고. 내 모를 줄 아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게 앙심 품을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 뿐이여. 목소리도 다 기억하고 있어. 한 놈 한 놈 불러다 목소리만 들어보면 누군지 금방 찾을 거 아니요. 그럼 이 넓은 마을 젊은이 다 불러다 자네 앞에 세우란 말인가? 그깟 목소리쯤 바꾸는 게 무어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사실 촌장의 내심으로도 짐작가는 몇몇이 있었다. 마을이 넓다지만 남의 집 세간살이를 박살내고 다닐 정도로 기운이 남아돈다면 젊은이일 것이고 개중에 최가에게 욕 한 사발 얻어먹은 경력 있는 자를 뒤지면 아마 사흘도 못 가 잡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다. 논일 밭일을 해먹고 사는 촌락에서 젊은 청년들이란 여간 귀한 게 아니다. 자칫 최가가 성질머리를 못 이겨 복수를 한답시고 그 생때 같은 젊은이들 머리통을 파수어 놓았다간 당장 올해 추수부터 문제가 될 참이었다.
하물며 최가는 마을 살림에 손 한 번 보탠 적 없는 사실상 외인이라고 봐야 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머니 편순히 하며 밭두렁 일구는 촌민들과는 선을 그어놓곤 시장에나 가끔 나와 젠치하는 게 그의 일과였다. 도무지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내심으론 죽은 손녀면 아이 먹고 저런 폐악질을 당한 최가에게 동정심이 들긴 했지만 한 마을을 이끄는 대표자로서 누굴 숨기고 편들어줘야 하는지는 명백했다. 그답지 않게 몇 번이나 애걸하며 촌장의 다리를 붙잡던 최가는 결국 초저녁 즈음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 버렸다. 집안이 그 꼴이니 있기니도 잠자리도 불편할 텐데 일말의 동정심으로 잠시라도 지내다 가라던 촌장의 말마저 귓등으로 흘린 채였다. 그리고 그날 밤 촌장의 집 앞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어르신 잠시 여쭐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일찌감치 잠에 든 아내를 눕혀놓고 문 밖으로 나오자 앞에 찾아온 건 동네의 젊은이 셋이었다. 주막 일을 하는 편신의 첫째와 둘째, 그리고 소를 치는 염신의 막내였다. 촌장이 내심 최간에 일어난 일의 용의자로 꼽은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늘어놓는 이야기는 촌장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평소에 뼈골 빠지게 고생하는 자기들과 달리 그림이나 몇 장 그리며 놀고 먹는 최가가 미웠다. 세간이나 좀 부숴놓고 깽판을 놓으려던 것이지 결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계집애가 밤중에 미친 것처럼 날뛰길래 좀 세게 밀쳤을 뿐인데 저절로 그리 되더라. 그런 얘기들. 솔직한 말로 의도가 어쨌건 결과가 그리 된 이상 관아의 일을 알리고 정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옳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주막 일을 하는 편신에는 마을의 인맥이 넓고 씀씀이가 좋은 유지였고 소치는 염씨는 마을의 단둘뿐인 기와집에 사는 가게로 근방을 통틀어 제일 가는 재력가였다. 그런 집 아들들을 데리고 환쟁인의 딸의 살해죄를 고발하면 촌장 자신도 무슨 고초를 겪게 될지 눈에 선했다. 촌장은 젊은이들을 타일러 입을 단속시키고 돌려보냈다. 이 일은 촌장이 책임지고 묻을 것이며 괜히 다른 사람에게 입방정을 떨지 말라고 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젊은이들이 들고 온 적잖은 폐물과 술이 한몫했을 것이다. 이튿날 촌장은 의관을 추스르고 최간애의 집으로 향했다. 아무렴 마을 사정이 일이 되어 이를 덮기로 했더라도 사람 된 도리로 그 집 손녀의 장례 정도는 치러줄 생각이었다. 불안반, 근심반으로 찾은 최간애는 여전히 처참한 채였다. 깨어진 사기 파편 하나 주어지지 않았으며 어제와 다른 거라고 마루 밑에 놓인 최가의 집신과 사라진 손녀의 시체뿐이었다. 여기저기 이를 드러낸 장독 파편들을 조심조심 피해 집으로 다가간 촌장이 목청을 돋우었다. 여보게, 최씨의 최편수 있는가? 들어오시오. 한참이나 대답이 없어 한 번 더 목을 킁킁 풀던 촌장의 귓가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조금만 샜더라면 버드나뭇잎이 바람에 버스워지는 소리이리라 생각했겠지 싶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촌장이 대청마루에 신도 벗지 않고 엉덩이를 걸쳤다. 지기가 있어 찾아오긴 했어도 굳이 저 방 안까지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자니 내심에 걸리는 게 지나치게 많았던 까닭이다. 자네 일 참 가엾게 되었어. 내 한 번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간밤에 자네 집 찾아간 이는 없는 것 같더구먼. 물론 자네 마음에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아마도 다른 마을의 건달 놈들이 괜히 우리 마을 사람인 척했지 싶네. 그래도 내 사람된 도리로 자네 손녀 장례나. 시끄럽소. 뭐? 촌장의 말문이 탁 막혔다. 무적행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듯 묵직하고 뜨거운 목소리가 열풍이 되어 촌장의 얼굴을 핥았다. 닫힌 안방문 너머에서 줄기줄기 사리가 치솟았다. 다 필요 없으니 나가시오. 보나 마나 힘께나 쓰는 집안 자식 놈들인가 본데 그깟 떨어온 돈으로 내 손녀 삼배 입히고 싶지 않소. 얼른 꺼지쇼. 아니 자네 이젠 위아래도 없어. 처한 상황이 안쓰러워 내 도우려고 찾아왔더니 이리 폐악질을. 닥쳐. 벌컥 안방과 대청 사이를 가로지르던 창호문이 뜯겨질 듯 거칠게 열렸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여기저기 펼쳐진 벼루와 먹물들. 온갖 염료들이 풀어진 사기 접시가 사방에 널렸고 그리다만 종이들이 문턱을 넘어 대청으로 쏟아졌다. 그 한가운데 최가가 자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지 손가락이며 소매에 오색 물이 든 채 경대를 받침 삼아 종이를 세워 그리고 있던 것은 손녀의 초상이었다. 발그레하게 물든 뺨,
먹단처럼 검은 머리를 빗었다 한 머리. 유달리 새빨간 입술까지 섬세하게 표현한 그림은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 촌장이 보아도 한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손녀가 앉아 있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는데 눈도 편히 감지 못한 시체를 최가가 다듬어 앉혀놓은 것이었다. 죽은 사람 몸이니 허리를 세울 수 있을 리 없어. 등과 어깨에 줄을 묶고 창가에 고정해둔 듯했다. 입가엔 피거품이 말라붙어 벌써 벌레가 꼬였고 시랍같이 푸른 피부 아래로 검은 혈관이 비쳤다. 백내장이라도 온 듯 뱀 허물 같은 눈동자는 대체 무슨 조화인지 꼿꼿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가가 미쳐버린 것이 틀림없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일을 벌일 리 없었다. 촌장은 기겁해서 뛰쳐나왔다. 시뻘겋게 충혈된 최가의 눈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깽깽 돌았다. 죽은 손녀의 시체를 마주 앉혀놓고 그림을 그린다니 정상인이 할 생각이 아니었다. 마을로 돌아온 촌장은 그 뒤로 자리를 보전하고 알아누웠다. 그리고 촌장이 돌아온 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마을에 벌어졌다. 사람들이 사라졌다. 대체 무슨 조화인지 우물에 물 길러간 처녀부터 평상 한가운데서 장기로 소멸하던 늙은이까지 누구와 언제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건 갑작스레 사라져버렸다. 분명 방금 전까지 자기 앞에서 술을 두고 있던 사람이 장기판 내려다본 총각 사이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한두 명이면 무슨 조언이 하겠지만 벌써 마을의 실종자만 두 자릿수에 달했다.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대체로 최가에게 혐의가 물렸다.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차치해두고 그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알아누운 촌장이 몇 번을 뜯어말려도 기어코 모인 마을 사람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었다. 도대체 다 늙어 죽을 날 멀지 않은 노인네가 무슨 수로 일 총각에 사람을 데리고 사라진다는 건지 모를 일이었으나 사람들의 불안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고 무엇이 되었던 그걸 종식시킬 수단이 필요했다. 얼마 전 촌장이 내렸던 결정처럼 마을 전체를 위해 외골수 늙은이 하나를 희생하는 데에 마음이 합치된 것이다. 결국 더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촌장이 동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울한 행군이 시작되었다. 무리의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친족을 잃은 피해자였으나 지금 자기들이 하려는 일이 결코 마냥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했기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느릿느릿 집신을 이끌며 찾아간 최가의 집은 여전히 풍비박산 난 그대로였다. 사금팔이 한 조각 치워진 일 없이 고작 이래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사람 살던 집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폐허였다. 나오시오.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다 알고 있소. 당장 나오시오. 가장 최근에 아끼던 막내를 잃은 염씨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슬아의 딸만 둘 있던 차에 간신히 얻어낸 막내아들이 사라진 분노는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소리를 몇 번이나 지르고도 인기척이 없자 기어코 염씨가 횃불을 든 채 신발도 벗지 않고 툇마루에 뛰쳐올라갔다. 이 망할 늙은이 당장.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촌장의 말에 따르면 자기 손녀딸 시체를 묶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던 최가도 그리고 묶여 있어야 할 손녀도 간데없이 그저 정갈하게 치워진 방 한가운데에 비단으로 볼을 댄 족자 하나만 덩그러니 펼쳐진 채였다. 거기에 지난번까지 촌장이 보았던 어린 손녀의 초상은 없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최가가 평생에 걸쳐 그려오던 무속화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무속화라고는 할 수 없었다. 채장정팔 한 아름도 안 될 법한 족자 속에는 불타오르는 지옥도와 그 속을 나뒹구는 마을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족자를 집어든 염씨가 언성을 높이다 말고 넋이 빠졌다. 그의 눈이 꽂힌 것은 그림 한 구석 불구덩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어떤 젊은이의 초상이었다. 마치 그림 속에서 밖을 향해 팔을 뻗은 듯한 구도의 초상으로 얇은 세필로 고통에 울부짖는 얼굴까지 세밀하게 그려넣은 걸작이었다. 한평생을 바친 최가의 솜씨가 녹슬지 않은 듯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염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막내 동이었다. 그제야 눈을 돌려 그림을 훑자 지옥도에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마을 주민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몰려온 마을 사람들 모두가 넋이 나간 채 그림을 살폈다. 편신의 두 아들, 장기 두던 엄영감, 염신의 막내둥이와 물깃던 처녀까지 모조리 제각각의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속화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다. 신이 앉을 자리다.
누군가가 마치에 흘리듯 입을 열었다. 만약 이 그림이 평범한 그림이 아니라 무속화라면, 그렇다면 저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림이 아니라면, 그 순간 흐물텅 겹겹이 칠해둔 염료가 일제히 몸을 뒤챘다. 생경한 광경이었다. 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화가가 새로이 덮어 그리는 것처럼 눈 깜빡일 사이에 그림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갔다. 그저 그림 속에 불이었던 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가운데 그려져 있던 피연못에서는 거품이 들끓었다. 그림 속의 사람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염씨를 향해 팔을 벌리고 울부짖던 막내는 이윽고 용암을 뒤집어 쓰곤 살갗이 타들어가는 격통에 못 이겨 눈을 까디집었다. 대번에 염씨의 손이 그림을 훑었으나 어림도 없는 일. 손은 하염없이 종이 위를 더듬을 뿐. 그림 속에서 불타는 막내에게는 일말의 위안도 주어지지 않았다. 몰려든 사람들 모두가 제각각 가족들의 면면을 찾고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귀환의 한가운데 그림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신선 노름이라도 하듯 끓는 피연못에 낚싯대를 들이운 이가 있었다. 최가였다. 그는 이 상황이 더없이 우습다는 듯이 대나무로 된 낚싯대를 내던지고 자갈밭을 나뒹굴며 웃고 있었다. 우습고 가엾구나. 딱한 것들. 내 손녀를 잡아 죽이고도 내 놈들 피부치는 멀쩡할 줄 알았던. 앙청 광소를 내뱉던 최가가 보란 듯 낚싯대를 힘껏 들쳐 올렸다. 낚싯대가 묵직하게 휘어지다가 이내 피연못 한가운데서 불쑥 그림자가 솟았다.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촌장이었다. 몰려왔던 사람들이 경기하듯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들 뒤를 따르던 촌장은 마치 씻은 듯이 사라진 채였다. 염씨가 덜덜 떨리는 눈을 다시 그림으로 돌렸을 때 거기엔 이미 텅 빈 족자만이 남아 있었다. 6번째 이야기, 유명한 가게. 제 고향에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꼭 한 번씩은 그곳에서 식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가게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가격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맛있고 볼륨도 완벽합니다. 메뉴 결정이 어려울 때 거기에 외식하러 가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A의 처마 끝에는 큰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120cm 정도의 양식집 셰프 복장을 한 인형인데 개점과 동시에 설치한 물건인 듯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지고 변색되어 세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의 마스코트로서는 충분히 제 몫을 해냈고 모두 그 인형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운동부 활동 때문에 늦게 귀가한 날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비치지 않는 곳은 깜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A 가게가 있었는데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저는 가게 앞에 멈춰서 가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두 볼을 가득 채우는 손님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배가 꼬르륵 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문득 인형 쪽으로 시선을 돌린 그때 인형의 눈이 또르 움직였습니다. 팔도 꿈틀꿈틀 움직여서 마치 인형이 이쪽으로 오기 위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놀란 저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고는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당황해서 그래? 부모님은 저를 보고 놀라셨지만 다 큰 나들이 겁을 잔뜩 먹고 인형이 움직였다고 말해봤자 가족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냐. 오늘 저녁 뭐야? 저는 침착하게 얼버무리고 그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족과 함께 A에 외식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내친 김에 인형을 확인해 보려고 내심벼르며 문을 나섰습니다. 도착 후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지그시 인형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인형은 레진으로 만들어졌고 인형을 움직이게 하는 가동부는 없었습니다. 눈도 색칠해서 눈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팔도 매끄럽고 이음매도 없어서 팔만 따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인형을 보았지만 움직인 적은 이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고향을 떠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설날에는 본가를 방문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A가 문을 닫았어. 거기 사장님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 이야기를 듣자 그리움과 동시에 슬픔을 느꼈지만 저는 그때 일이 기억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A에 있는 인형이 움직이는 거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참나 아던가 그럴 리가 있냐라는 등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동조하고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가 젓가락을 쥔 채 굳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너 그거 정말이냐? 저희 아버지는 폐기물 처리 회사에서 일하십니다. 대부분 동네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A 가게에 폐기물도 들어온 모양이고 인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폐기물을 여느 때처럼 프레스 기계로 압축 처리하던 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현장에 울려 퍼진 비명에 모두가 새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설마 누가 기계에 말려 들어갔나? 급히 직원 점호를 했지만 모두 무사했습니다. 비명이 프레스 기계에서 들렸기 때문에 비상정지로 멈추고 안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기계 안에는 폐기물에 섞여 산산조각이 난 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인형이 비명을 지른 거야? 말도 안 되지. 인형이 소리를 낼 리가. 아무도 믿을 수 없었지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확실히 그 비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형이 비명을 지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얘기를 듣고 보니 왠지 납득이 간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게 정말로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까마귀의 무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딱 한 번 본 곳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놀러 갈 때면 나는 근처에 있는 뒷산으로 뛰어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버섯을 찾으면 울곤 했었는데 누가 더 희귀한 버섯을 찾는지 시합을 하게 되어서 형제나 친구들과 산에 갔습니다. 버섯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조용하네. 모두 하던 걸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확실히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매미 소리, 바람 소리, 새와 곤충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진 않았지만 무서워서인지 쏜살같이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따라가기엔 걸음이 너무 느렸고 친구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까마귀가 날아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부리를 피하려고 돌아섰지만 균형을 잃고 계곡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부드러운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벼랑은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너무 높아서 어린애인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던 것이 기적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벼랑을 올라가자고 결심하고 몸을 일으켜 기어오르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땅과는 다른 발밑에 이질적인 감각. 발밑을 보니 까마귀 사체가 있었습니다. 으악 하고 펄쩍 뒤로 물러섰는데 자세히 보니 계곡 바닥이 온통 까마귀 사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까마귀가 쌓여 있고 동족을 먹고 있는 건지 살아있는 까마귀가 달려들어 고기 같은 것을 부리로 잡아 끌더니 삼키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다시 살펴보니 새 말고도 다른 큰 동물의 뼈까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산속이라 인기척도 없었고 구조될 가망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벼랑에 난풀을 움켜쥐고 조금씩 기어올랐습니다. 벼랑을 오르고 있을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이웃집 아저씨에게 엎여 있었습니다. 까마귀 무덤이 있었어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 나는 그렇게 호소했지만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 형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랑 같이 산에서 내려왔잖아. 산에 날 두고 온 걸 숨기려고 핑계를 대는 걸까요? 친구들과 형의 본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를 업어준 이웃집 아저씨도 내가 집 근처에서 쓰러져 있길래 업고 가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산을 잘 아는 어른들도 까마귀 사체가 그렇게 많으면 모를 수가 없다며 사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정작 나 자신도 그 뒤로 무수한 까마귀 사체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뭐에 홀리기라도 했던 걸까요?